평택 얼음조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지난달 1.7%대에서 최근 1.5%대로 내려왔는데요. 올해 말까지 1.6%에서 1.8% 정도 박스권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보다 높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미국 10년 국채금리의 올해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금리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사실 주가보다 더 불확실하게 움직이는 게 금리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망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망하고 하는데 지금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시장을 봐도 채권 시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게 나오죠. 네. 근데 전통적으로는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리는 명목금리 아닙니까? 화폐 단위로서의 금리. 요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경제 성장, 실질 성장하고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예상. 네. 뭐 이렇게 본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명목금리가 가령 10년짜리 같으면 1.5%, 1.6%라고 보면 근데 그 10년간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한 2%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가 예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명목금리가 뭐 1.6% 나오겠죠. 근데 실질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실질 성장률 이야기하는데 올해도 뭐 그게 7% 이상이다. 내년에도 3% 이상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10년간에 거쳐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가 꼬여 있는 그런 것이죠.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이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명목금리라고 하는 게 실질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아니거나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미국 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다 하는 건데 아무래도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이 저렇게 보면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전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 때문에 전망이라고 하는 게 뭐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 정도 능력은 저는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왜 가리킨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는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그 스님의 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망하는 사람의 손가락을 쳐다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전망할 것인가?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해왔고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뭔가 바뀐 것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바이어스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원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올라가는 경우에다 이거 박스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식 애널리스트들 보면 주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주식 쪽에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채권을 하는 사람들 채권 쪽에 바이어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어스를 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빼고 보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바이어스가 있으면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익이 생기는 바이어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 보면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지난 1분기에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뭐 1분기 시작할 때 사실 미국 제 10년짜리 금리는 1%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를 뚫고 금방 올라오더니 이게 1.7까지 갔다가 1.6 이 정도인데 1분기 너무 많이 올랐다. 계속 이렇게 오를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올라온 이유가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물가가 이제 3분기에도 다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한 2.5%. 근데 이게 3.5, 4%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반영했다고 치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올라간 애가 안 내려오고 계속 거기서 머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금리는 일시적으로 만약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뭐 3%, 4% 갔다가 가을 되면서 다시 내려온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내려온다고 한다면, 뭐 지금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던 것이 안 내려오고 거기서 뭐 2% 후반, 3% 이렇게 머물게 되면
그러면 그때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 2%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장기금리 중심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럼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 빠진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1.7에서 1.5, 뭐 0.1%, 0.15% 이거는 뭐 크게 의미를 사실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이런저런 것대로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고 최근의 경우에는 선반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거 우리 알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미리 금리가 올라간 거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 금리가 한 단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자 중심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죠. 그걸 야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네 그러면 좀 크게 해석해서 금리가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금리 움직임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금리를 쳐다보고 채권을 매매하는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움직임에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뭐 금리라고 하는 게 1분기 좀 많이 올라서 2분기에도 많이 오르나? 아니 2분기는 좀 쉬어가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승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개별 기업에 대해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경 컨센서스의 리포트를 자주 읽어보신다고 하셨는데 리포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얻는 좋은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서 언급하신 한경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해서 또는 뭐 경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쓰죠. 그걸 이제 올려놓은 그런 것인데 그 사실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가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쓰는 그런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께서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애널리스트가 뭐 1년에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뭐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쓰기 때문에 늘 쓰는 말을 또 쓸 수는 없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뭐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뭐 이런 상태인 것 같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최근에 어떤 변화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데서 꾸준하게 봐왔으면 그 리포트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이지? 뭐 지금 어떤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에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써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무슨 관련주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저것도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이제 대충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펀더멘털에 입각한 투자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뭐 떨어질 때는 이제 와장창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펀더멘털한 분석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한경 컨센서스에 있는 리포트도 보시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목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애널리스트도 주가에 대해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니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를 볼 때 목표 주가를 보고 이렇게나 괴리율이 크다니 뭐 많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좀 위험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을수록 야 많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의 악재가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보지 마시고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다,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보시는 데 집중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시되어 있는 사이트에 가서 금감원이나 이런 사이트에 가서 재무제표 한 번 정도 보시는 거. 이 회사가 그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이런 거 한번 쭉 보시면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못 버는 산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보는 법 같은 경우에는 책방에 가셔가지고 서점에 가셔서 또 그런 그 회계에 관련된 책은 몇 권은 저는 보셔야 된다고 봐요. 네, 이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시는 게
뭐 이 기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데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도전하셔야 될 거는 환경 컨센서스에 있는 기업 분석 리포트가 아니고 이게 이제 공시되어 있는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보다 사실 대차대표가 훨씬 더 보기가 어려워요. 이 기업을 근데 진짜 이해하려고 그러면 대차대표 나와 있는 이 회사가 이런데 투자했고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고 이런 뭐 저기 자산 부채가 있는데 요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 투자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이 회사가 분기 실적이 어떻나? 뭐 내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 있네. 뭐 이 정도를 보는 데는 기업 분석 리포트를 참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분석 리포트를 그 기업을 알기 위해서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알기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는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만 그 기업이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업이 크게 바뀌었나? 뭔가 좋은 게 있나 나쁜 게 있나라는 걸 확인하는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그 기업에 해당 기업을 이제 검색하는 거 이런 방법은 그 좋은 방법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 검색하면 나오는 게 이제 무슨 관련주거든요. 무슨 관련주인데 그 이것저것 막 관련주라고 쭉 뜹니다. 뭐 관련주 하면 쭈르륵 뜨죠.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이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하고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싸다 비싸다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 비해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올라갈 이유가 있다 떨어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관련주 이런 거는 대부분 다 모멘텀과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 기업이 정말 형편없는 기업인 경우도 있어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비싸다가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보고 또는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모멘텀에서 관련주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서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뭐 시장에 돈이 아주 없을 때는 모멘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밸류에이션 비싸냐 싸냐만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지금 모멘텀 비중이 좀 높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을 뭐 5대5로 보면 테슬라 같은 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거 최소한 20-30%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밸류에이션. 그래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다. 근데 이거 모멘텀이 있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요거 무시하고 무슨 관련주에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겠죠.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